아니 한국 여자들은 왜 아이를 안 낳는 거야? 일본보다도 훨씬 아이 키우기가 좋은 환경인데 여기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이 의아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우라라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일본분이시고 아빠는 한국분이세요. 그래서 이름도 우라라라고 지은 건데요. 우라라는 한국말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이름도 따로 있어요. 이아름이요. 아름다움에서 아름만 따온 거예요. 아빠는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직장을 일본에서 잡으시고 엄마를 만나서 저를 낳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사셨어요. 저는 혼혈이긴 하지만 별로 티는 안 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만났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한일 관계에 걱정이 많으시고 더 넓은 세계로 가라고 하면서 국제학교를 보내셨어요. 저는 국제학교에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워낙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립학교를 다닌 일본 학생들은 영어 발음이 이상하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국제학교를 다녀서 영어도 잘했어요. 대학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일본에서 국립대학도 잘 다니고 졸업까지 무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사회생활도 무사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직장에서였습니다. 저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별일이 없었어요. 저는 일을 잘하고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을 처음 가져봐서 돈을 벌어서 쓰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일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맛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녔는데요. 먹으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요즘은 한식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요. 한식을 먹어야지 하는 건 아니지만 인기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다 한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식은 닭갈비였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많이 먹지만 그 당시에는 한식당을 찾아가야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함께 다니는 맛집 기행이 엄청 즐거웠어요. 새로운 요리와 맛을 시도하는 일본인 동료의 열정은 정말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어보라고 제안하는데 이제 우리에겐 일종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동료들과 함께 매콤한 한국식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자 기대감이 커집니다. 지글지글 닭갈비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부딪히는 지글지글 소리와 매콤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경험은 절대 질리지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재료를 섞고 기호에 맞게 양념의 강도를 조절하며 요리에 참여합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공동의 요리 모험입니다. 그날부터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혼혈인 것을 항상 걱정하셨지만 저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혼혈인 게 제 약점이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친해진 동료는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우라라는 매운 음식을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 아무래도 그런가 봐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친절했던 직원들이 물론 대놓고 왕따를 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일단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고요. 자꾸 배려를 한답시고 꼭 우라라 씨는 한식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한식을 먹으러 갔어요. 심지어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혼나는 일도 잦았고요. 이전에는 그냥 했었던 일들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혼나면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어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 시절 내내 독립적이었던 저는 제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를 구원해준 게 지금의 남편인데요. 일본은 여자가 혼자 술을 마시러 가는 일이 별로 없지만 저는 그날따라 너무 우울했어요. 저는 일단 일본에서 여자가로 시작하는 말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기도 하고요.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저는 도쿄 중심부에 있는 현지 바에서 긴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현지인과 외국인이 섞여 있는 다양한 고객층으로 유명한 이 바는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바의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제 생각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술 한 잔을 홀짝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이 자리 비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 의자를 가리키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생김새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그의 미소에 화답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우였고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자리를 잡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직업부터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한국,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으로 출장을 온 명우 씨의 관점은 흥미로웠고 저는 그의 따뜻함과 재치에 이끌렸습니다. 명우는 일본으로 1년을 장기 출장을 온 사람이었는데요.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제가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명우가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명우가 다시 한국을 가야 했을 때였는데요. 저는 명우를 그냥 따라서 가기로 했어요.
영우는 한국에서 제 직장을 알아봐 주기로 했죠. 퇴직을 하고 나서 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는 장애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이후에도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본인이 아닌 사원만 과로시키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심지어 더 최악인 점은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유럽 사람들과 백인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같은 혼혈이어도 백인 혼혈에게는 잘해주고 흑인 혼혈이나 저와 같은 한국인이나 중국인 혼혈들에게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일본인만 좋아하는 것보다 더 별로였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서야 이런 차별적인 일들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던 미국 친구 엘리사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을 잘 몰랐구나 싶어서 괜히 친구한테 미안했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와 이주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보다 아빠가 더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는 평생 일본에서 살아서 괜찮겠지만 아빠는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제 생각보다 많이 다를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일본 남자보다는 낫다고 말하긴 하셨어요. 한국에서 저는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업무 환경은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유산의 일부인 문화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뉘앙스와 관행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마치 제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일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 동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이었으며 탁월함을 향한 그들의 헌신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존중과 화합을 강조하는 문화는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혼혈이라고 해서 저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태도가 변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는 다양한 문화와 국제적인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독특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문화가 특정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높이 평가되어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 중 하나는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동료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친구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생활 3년 차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과 고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커리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쌓은 일과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기가 태어나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와 계획을 논의하던 중 동료가 전업주부가 될 계획이세요? 라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엄마 노릇에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과 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자 성취감의 원천이 되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생각은 벅찼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엄마가 모든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제 동료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죠. 전업주부만 할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고민해보세요.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커리어와 가정생활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한 가지 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와 제 가족에게 맞는 균형을 찾을 수 있었죠. 그 후 몇 주 동안은 남편 명호, 고용주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제 근무, 유연 근무제, 재택 근무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고용주는 법적인 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애국자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아이를 잘 안 낳는다면서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내내 한국의 지역 보건소에서 받은 보살핌과 지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점을 둔 종합적인 경험이었으며 이는 모성 보호에 대한 한국의 깊은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보건소에서는 임신 지원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카드를 제공했습니다. 이 카드는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산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전 관리의 재정적 측면이 해결되어 제 건강과 태아의 안녕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신 중 중요한 보충제인 철분제도 제공해 주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제 건강을 모니터링하여 아기와 저 모두 건강한 임신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센터의 직원들은 항상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질문에 답하고 우려 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과 안내는 매우 귀중했고 임신 기간 내내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산모 정신건강 전문 상담사와의 정기적인 상담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이 세션은 단순한 진찰이 아니라 두려움, 불안감 등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었어요.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여성으로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는 불안함에 항상 휩싸여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정말 산모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함을 같은 산모분들과 보건소의 정신상담 선생님이 없애주셨어요. 임신 후도 좋았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수준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객실과 편안한 침대, 평온함과 치유가 느껴지는 분위기로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호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간호는 출산 후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도 초점을 맞춘 전인적 치료였습니다. 간호사와 직원들은 매우 세심하게 아기를 돌보고 조언을 해주고 단순히 귀를 기울여주는 등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지원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공된 식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각 요리는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식재료를 세심하게 배합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식단은 제 산후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마사지, 골반저 운동, 아기 돌보기 및 모유, 수유 수업 등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제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갖게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산후조리원 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다른 산모들을 만나 육아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죠. 이러한 교류는 깊은 위로가 되는 연대와 이해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런 서비스가 엄마가 되는 첫 여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 문화가 산모와 아기의 안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산후조리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활력을 되찾고 아름다운 모성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야말로 정말 아이와 산모에게 진심인 나라인데 왜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지가 의아했어요. 한국에서 출산 지원금을 받은 경험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산모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이 흔하지 않은 배경을 가진 저로서는 한국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출산 지원금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낯설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긴 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수준은 제 경험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평생을 반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주는 이러한 금액들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지원금에 대한 통보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집에서 아기와 함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을 때 지역 보건소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와 수령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압도적인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휴대폰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과 사회복지에 대한 저의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새로운 엄마가 된 저는 주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저를 지지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느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사회의 상징이었고 저는 그 점에 대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에서 25년을 넘게 살아서 한국의 출산 정책이나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지는 못하는데요. 한국은 이렇게까지 자국민을 배려해 주려고 하고 무엇보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한국이 더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본은 모든 것들을 여자한테 다 맡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출산한 친구들을 보면 산후우울증에 많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산후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엄마라면 응당 겪어야지.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등 여자 탓을 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 탓을 하는 듯한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많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여성으로서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은 건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중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네요. 중국은 세상을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이 외국인 여성이 벌벌 떨며 중국이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자 곧 몇 분 만에 바로 삭제되어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30살의 샤오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중국에서의 여정을 잠깐 말씀드려볼까 하네요. 저희 중국은 일단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나 외국 틱톡 이런 건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위에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허용해준 중국용 틱톡이나 웨이보나 도우인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늘 궁금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건 줄로만 알고 살았죠. 우리 중국 인터넷 속에서 본 이야기로는 한국이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더군요. 어이가 없죠. 누가 봐도 한복은 우리나라 거라는 게 떡하니 써져 있는데 말이에요. 마치 가족들이 즐겨 먹는 요리법을 누군가 자신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도둑국가라고 불러요. 빵쯔라고 아시나요? 한국인을 속되게 부르는 단어인데요. 요즘은 속되게 부르는 것보단 그냥 한국인 대신 아예 빵쯔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 빵쯔가 뭔 뜻이냐고요?
몽둥이로 때려 죽일 한국놈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그냥 몽둥이라는 뜻이기는 한데 우리는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하고 도둑 국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저는 택시 기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거리도 돌아다녀 봤잖아요. 중국의 거리는 험난합니다. 항상 사기꾼과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해요. 게다가 잠깐 차가 신호에 걸려 서 있으면 아이들이 동냥을 하러 차 사이사이를 걸어다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온라인에서 컴퓨터 키보드라고 생각한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 벽돌을 발견했을 때의 제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네, 진짜 벽돌이었어요. 나쁜 농담 같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승객은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항상 지각을 하죠. 그건 대부분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고 저에게 익숙한 것과는 정말 다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되려 역으로 왜 이리 연락을 많이 하냐며 화내기 일쑤인데요 말이죠. 한국인은 제가 오기 몇 분 전부터 이미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늘 내릴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차 문도 살살 닫아주었어요. 아, 또 이런 적도 있는데요. 승객이 보조석에 앉아서 제가 그럼 안전벨트를 꼭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드리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은 자신이 먼저 안전벨트를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도인이나 웨이보에서 한국을 찬양하는 영상이나 글은 딱히 볼 수가 없는데 말이죠. 과연 이 모든 게 가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설마. 중국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웨이보에서 잘못된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죠.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허용된 말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모방하기 바쁘다는 말을 듣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뿌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가 새로운 유행과 트렌드에 묻혀지고 있었죠. 마치 화려한 새 건물에 가려진 오래된 나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는 한 승객이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창문에 작은 균열이 생겨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다른 것들도 전부 진실이 아니라면? 마치 모든 거울이 약간 구부러진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맑고 투명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바쁠 때 그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마치 우리가 비난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 모든 것이 저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이 작은 정원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이야기와 다른 진실이 있는 더 큰 세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멈추지 마세요. 저는 한국으로 떠났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권력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밤에도 어깨 너머로 쳐다보지 않고 걸어 다녔어요. 중국에서는 사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수다를 떨며 편안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간관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버스와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시간이 좀 더 유연했습니다. 오후 3시로 예정된 회의가 3시 15분이나 3시 30분에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후 3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오후 3시입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가 그려놓은 한국의 이미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런 모습을 볼수록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주며 항상 중국과 경쟁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곳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제되고 있었죠.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한국 같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려고요. 더 낫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줄 세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중국에는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 환경 보호에 대한 배려, 시간, 엄수와 효율을 중시하는 태도 등 모든 것이 제가 듣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복지는 까다로운 주제였고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으로 점철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노인들이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 듣고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언론이 그리는 암울한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역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들은 단순히 물건을 빨리 팔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품과 유산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예품과 음식에 대해 마치 역사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이 현대화를 향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에 대한 저희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국민을 돌보는 나라, 우리 언론이 부당하게 판단하고 잘못 보도하는 나라를 보게 되었죠. 우리는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검열의 베일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린 문화 전시회를 방문했는데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비롯한 다채로운 한국 문화유산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생생한 증거인 한복은 아름다웠어요. 한복에 감탄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한복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 치마 저고리를 탐낸다는 소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모두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 반대였죠. 우리 언론에서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발밑에 깔아놓은 양탄자를 걷어차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폭문은 제 마음속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한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고국에서 받은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숨겨져 있던 비밀을 발견한 사람처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미디어가 내러티브에 맞춰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더 파헤치기로 결심한 저는 여러 유적지와 박물관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가와 현지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퍼즐의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그림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보의 피해자였고 이 문화적 서사에서 한국은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부산의 번화한 시장에서였습니다. 활기찬 수다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한 노점상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과거, 고난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정신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접했던 차갑고 편향된 보도와는 달리 감동적이고 진솔했습니다. 하지만 제 취재 여정이 항상 진지하고 영혼을 파고드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순간도 많았죠. 친근한 현지인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던 날처럼요. 제 서툰 솜씨에 웃음이 터졌지만 그들의 따뜻함과 인내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서울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외국인에게 도시를 구경시켜주고 싶어하는 10대 청소년들과 친구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요. 우리는 하루 종일 탐험을 하며 그들의 꿈과 포부를 공유했고 희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젊고 활기찬 한국의 모습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이러한 순간과 인연을 통해 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암울하고 경쟁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문화축제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음악과 춤, 그리고 한복이 어우러진 축제였습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옛 선율의 리듬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는 공연자들을 보면서 우리 미디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이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 축제에서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중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치와 미디어가 심어놓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과 꿈이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통에 대한 사랑,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열망,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국적과 문화라는 꼬리표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 같은 희망을 공유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슴 뭉클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조용한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 불필요한 오해에 대한 슬픔, 그리고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제가 경험한 진짜 대한민국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잘못된 정보가 양국의 문화 사이에 만들어낸 간극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고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정보의 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웨이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제 진심을 담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복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안전한 거리,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통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전의 베일 너머로 진심 어린 호소였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은 조회수, 좋아요, 공유 횟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사, 심지어 대한민국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치 각성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적대국이 아닌 우리와 마찬가지로 풍부하고 활기찬 문화를 가진 이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의 물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권력이 개입했습니다. 제 동영상은 삭제되었고 충격적으로도 제 웨이보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손이 제 입을 틀어막고 진실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좌절했지만 패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유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때 저는 만리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인 VPN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요새에서 비밀 터널을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검열의 손길이 닿지 않는 플랫폼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제 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다시 올렸습니다. 제발 중국에서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진실로 가득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선전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기만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반쪽짜리 진실을 주입받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 시민들에게 진실을 찾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스스로 생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족쇄가 풀린 제 메시지는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공유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한국과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과 인식, 정보에 입각한 대중의 힘에 관한 더 큰 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는 지지와 진실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검열과 선전의 벽 너머로 세상을 엿본 한 평범한 개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목소리는 한 곳에서는 침묵했지만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진실의 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의 영향력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항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눈과 마음을 여는 대가로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지만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2024년 아시안컵 축구가 열렸는데요. 바레인을 넘으면 한일전 축구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못하면서 노력조차 안 하는 나라인가 봐. 그러나 일본 축구 선수들이 한국을 깔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괜한 이유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뭐 때문인 걸까요? 집중해 주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축구팀 선수 카이라고 합니다.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우리 팀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았죠. 라커룸에서, 연습 세션에서, 심지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에서도 한국 축구를 심심찮게 무시하고는 했으니까요. 한국 축구. 우리를 따라잡으려는 것뿐이야.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긴 힘들걸.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축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러한 태도는 조용한 대화나 사적인 모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자 우리가 몰입해 있던 축구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오랜 경력의 베테랑 코치들은 종종 한국 선수들의 성과를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있긴 하지만 개인 기량만으로는 강력한 팀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며 재능에 상관없이 한국 축구는 항상 뒤처질 것이라고 확신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언론 또한 비슷비슷했죠. 헤드라인과 스포츠 해설자들은 종종 비슷한 논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 팀과의 경기 전에는 일본이 우세하고 승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예측 가능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마치 선수들이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결과가 결정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말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성장과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모든 논의는 한국 축구의 발전이 노력과 재능의 결과라기보다는 마치 놀랄만한 일이라는 식의 동정적인 어조로 이어지곤 했으니까요. 물론 저 또한 제 동료와 함께 밥을 먹을 때면 한국 축구에 대해서 비난하고는 했죠. 손흥민은 아마도 전생에 일본인이었을 거라 그러는 거다라는 둥 말이에요. 팀회의에서 다가오는 한국 팀과의 경기에 대해 논의할 때면 종종 냉소적인 어조로 말하곤 했습니다. 코치는 계획대로만 하면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전략 세션에서는 다른 강호들을 상대할 때처럼 치열하고 치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 팀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여정의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우리 측 팬들과 스포츠 애호가들은 한국 축구의 성과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운이 좋았을 뿐이다. 진짜 도전에 직면할 때까지 기다려라. 등의 댓글이 항상 달렸습니다. 온라인 세계는 이러한 정서를 더욱 증폭시키는 메아리 방이 되었습니다. 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겸손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정도는 아니죠 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마치 한국 축구의 실력과 발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큰 양보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본과 한국이 맞붙는 경기날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승리를 거의 확신했습니다. 경기장은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찼고 양팀 팬들의 환호로 공기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경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치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패스가 경기장을 가로질러 날아다니고 선수들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각 팀은 서로를 이기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라이벌 의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존심을 걸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경기 도중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이라고 부르는 한 한국 선수가 공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현 선수는 날렵하고 발놀림이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우리 수비는 그를 가로채려고 했죠. 그런데 순식간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현 선수가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지면서 다리를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저 경기의 일부분이고 스포츠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경기는 계속되었고 심판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으며 우리 일본 대표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와 득점, 승리에만 집중했죠. 현 선수의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도왔고 결국 현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호위되어 나갔습니다.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우연한 사고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죠. 몇 주 후 한국 팀과의 또 다른 중요한 경기에서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창 공을 쫓아가던 중 한국 수비수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이 갑작스러웠고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퍼지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탈골되었고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팀 선수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적대감이나 무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료 지원을 요청했고 몇몇 선수는 안심하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와 여러 번 경쟁했던 제 선수는 저를 일으켜 세우겠다며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라이벌로만 생각했던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누워있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배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깊은 부끄러움도 느껴졌죠. 현 선수의 아픔과 부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경기에 나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상을 당했었죠. 우리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했던 곳에 그들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라이벌을 보았을 때 그들은 고통에 빠진 동료 선수를 보았습니다. 이 순간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었죠. 스포츠맨십, 인류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행동은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 선수들은 라이벌 의식과 국가적 자부심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빠진 사람을 보고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저는 경기장에서 퇴장당하고 관중석에 앉아 경기 재개를 지켜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그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의 팀 동료들이 달려와 도와주던 모습,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은 저를 겸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쟁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접근 방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경쟁에 눈이 멀어 기본적인 공감에 눈을 감고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며 일본이 스스로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죄책감과 성찰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하며 현을 무시했던 것이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팀원들 중에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런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인의 태도를 형성하는 가치와 신념을 이해하려고 더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이 인간관계에서 형성하는 깊고 정서적인 유대감인 정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은 따뜻함, 애정, 공동체 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기장에서 경험한 정은 팀 컬러와 상관없이 동료 선수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정이 발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회복하는 데 몇 주가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제 커리어와 경기에 임하는 태도, 스포츠맨십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많이 반성했습니다. 좋은 선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과 승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중, 친절, 공감 등 한국 대표팀이 그날 보여준 가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건의 기억은 제게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죠. 명예를 걸고 플레이하고 상대의 재능과 노력을 인정하며 결국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한국팀을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선수들을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로만 보지 않고 축구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선수 중 한 명이 심하게 넘어졌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었죠. 저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보답의 표시로 말이죠. 한일전을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이 기억납니다.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시내를 가로질러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넓고 잘 정비된 도로, 세련된 고층 빌딩, 그리고 모든 것에 스며든 효율성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국가를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첫 연습 세션을 위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축구시설의 개선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최신식 경기장이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축구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많은 국제 경기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조 잔디나 하이브리드 잔디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기장은 무성하고 순수한 잔디로 덮여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느낌도 부드러웠고 딱딱한 잔디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축구장을 천연 잔디로 교체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 구장에서 훈련하면서 저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공이 부드럽게 굴러가고 그립감이 더 좋아졌으며 전반적으로 더 즐거운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수와 팬 모두에게 최고의 경기력을 제공하려는 한국 축구의 노력이 반영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에 대한 경외심은 인프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에 저는 한국 대표팀의 실력과 열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인상적인 수준의 기교와 전략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붉은 바다를 이룬 한국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은 감동적이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한국 선수 및 코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헌신과 끊임없이 발전하고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은 모든 대화에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축구장의 수준, 선수들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국민들의 따뜻함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축구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한국은 인내심과 투지, 스포츠 기술이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고무적인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우아함과 탁월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연아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처음 알게 된 날이 기억납니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 있었는데 TV에서 한국 스포츠 아이콘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김연아는 단순한 피겨 스케이터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김연아는 여자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최초로 정관왕을 달성한 여성 선수로 전통적으로 강국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피겨 스케이팅에서 한국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성과는 김연아 선수 개인의 승리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인재 육성에 대한 한국의 헌신과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세계 스포츠계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죠.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녀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전과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겸손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아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면서 일본 스포츠계의 유명한 인물인 아사다 마오와 유사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스포츠의 정점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아이콘이 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고 후배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 스포츠 문화의 깊이에 더욱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방문했고 매번 따뜻하고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젊은 인재들로 북적이는 지역 축구장부터 김연아 선수의 우아한 동작을 따라하며 열심히 연습하는 피겨 스케이팅, 꿈나무들이 있는 아이스링크까지 전국 곳곳에서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의 인내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인내가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새벽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 방과 후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농구를 하는 학생들, 한강변을 달리며 매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장인들에게도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역사와 문화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던 대한민국은 집단적 힘을 길러왔고 그 힘은 이제 스포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김연아 선수와 같은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에너지는 강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의 기쁨과 개인적인 도전을 위해 달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한국에서 스포츠는 단순히 메달을 따거나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공동체적 유대감, 인간애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린 선수들을 위한 훈련 시설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코치를 만나 그들의 훈련 철학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에게 상대를 존중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에 맞서며 항상 스포츠맨십의 정신을 지니도록 가르칩니다. 저는 스포츠에 대한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의 스포츠 문화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인의 인내심은 단순한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정신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거리를 걷다가 한 무리의 거리 공연단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운동선수와 무용수들이 섞여 무술과 현대무용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었죠. 신체적 기량과 예술적 표현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힘, 민첩성, 우아함, 회복 탄력성이 조화를 이룬 한국, 그 자체에 대한 은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팀 동료들과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축구시설의 수준과 천연 잔디 구장, 그리고 한국 팬들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은 놀라워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모두 한국 축구의 발전에 대해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제한된 정보와 선입견으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과 직접 경험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죠.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 축구에 대한 존경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은 감탄할 만한 수준의 기량과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은 강한 투지를 가지고 진심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한국은 지구력이 강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동경이 머릿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팀원들 중 몇몇은 한국 축구나 스포츠를 무시하기 일쑤이지만 저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은 그런 쉬운 국가가 아니니까요. 저는 앞으로 한국의 정신을 본받아 또 열심히 스포츠를 해나가려 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